처음으로 나란 존재가 타인의 운명에 관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신비로웠다. 그들의 가장 큰 세상이 무너지던 날 나는 옆에 있었다. 그 모든 우연이 나 때문이라는 누명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돌아보면 인생의 한 부분이 뚝 떨어져 나가는 고통의 시간에 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뿐이었다. 여신과의 산책. 이지민. 누군가의 죽음이 내 삶에 어떤 작용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구조를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한마디로 누군가의 죽음은 누군가의 삶일 뿐이다. 타인의 죽음이란 급속도로 녹고 있는 저 빙하처럼 내가 손쓸 수 없는 그 무엇이란 지극히 평범하고 견고한 생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실은 오래전부터이지만 한동안 인정할 수는 없었다. 내가 기이하고 쓸쓸한 우연이라 칭한 그 일련의 사건들을 삶의 숙제로 받아들인 다음에서야 난 세상의 어떤 죽음들이 가진 연관성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죽음이란 말을 거듭 강조하자니 거창해 보여 한정을 둬야겠다. 여기에서 죽음이란 나를 사랑했던 또는 내가 사랑했던 남자들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죽음을 말한다. 난 언제나 이 이야기를 하기를 꺼렸으나 느닷없이 찾아온 한 남자로 인해 다시 들추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만약 그가 여자였다면 난 제대로 응대조차 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가 여자였다면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을 테지만. 전화가 온 건 봄날 오후였다. 설탕 한 포대를 솥에 들이붓고서 달달한 딸기잼을 푹 끓이고 싶은 날이었다. 그렇게 못 견딜 정도의 단내를 맡아야만 겨우 의욕이 생길 것 같은 무료한 날이었다. 저 기억나시나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다. 한때 나의 번듯한 약혼자였던 윤의 친구였다. 술자리에서 두어 번 본 게 전부라 얼굴은 희미했지만 성이 송이었다는 사실은 기억났다. 그런데 왜 저를 만나려는 거죠? 잔뜩 미심쩍어하는 내게 그는 간곡한 어조로 부탁했다. 오늘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뭐가 필요하다는 건지 당연히 물어야 했으나 다급하고 완강한 목소리에 압도당한 나는 본능에 끌려 그가 기다리고 있는 고궁 앞에 카페로 갔다. 그는 그리 원단의 질이 좋지 않은 검은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다. 아직 여드름 자국이 남아있는 그의 붉은 얼굴을 보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 보던 학교 아이들이 떠올라 갑자기 우울해졌다. 휴직하셨다고요? 네, 건강이 나빠져서 좀 쉬려고요. 또 학교에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누가 죽었나요? 그가 대뜸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물었다. 본인이 말해놓고 놀란 눈치였다. 왜 절 보자고 하신 거죠? 그제야 경계의 이유를 되찾은 나는 정색하며 되물었다. 한번 뵙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닦으며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뱀처럼 길고 미끄러운 숨결이 내 턱까지 닿았다. 술 냄새가 전해졌다. 난 인상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는 전혀 상관 않고 심각한 눈빛으로 요청했다. 그 이야기요. 죄송하지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듣기로 만나는 남자들마다 어떤 우연이 있었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그를 보았다. 술을 마셨으나 취하진 않은 듯했다. 혼돈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나 태도는 간절하고 열정적이었다. 단지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나를 불러냈다는 말은 진심으로 들렸다.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그가 워낙 당당했기에 나 역시 움츠리고 싶지는 않았다. 기이하고 쓸쓸한 우연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걸 그렇게 부르죠.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흔한 경험은 아니죠. 네, 물론이죠. 제가 사귄 남자들이 저 때문에 부모님의 임종을 놓쳤다는 건 기가 막힌 일이죠. 그가 천장을 보며 탄식했다. 나는 불쾌했으나 내색하진 않았다. 어쨌거나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분명 기이한 일이고 그 일은 안타깝게도 누구도 아닌 나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사람들에게는 술안주거리 소재일지 모르나 나에겐 퍽 심각한 인생의 숙제였던 그 기이하고 쓸쓸한 우연에 대해 설명하려면 일단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대학교 1학년 영어학원에서 나는 나다를 만났다. 여기에서 그 아이의 진짜 이름을 밝히고 싶진 않다. 어린 시절 잠시 캐나다에서 산 적이 있지만 영어를 나보다 못하는 그 아이를 나는 캐자만 빼고 나다라 부르며 놀렸었다. 나와 동갑인 나다는 소년과 남자의 중간 형태의 인간으로 농구와 포르노를 똑같은 열정으로 좋아하던 아이였다. 우린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자전거를 타고 연애라 부르기엔 쑥스럽지만 연애라 부르지도 않을 수 없는 만남을 가졌다. 여름방학이 되자 나다는 면허를 땄고 가끔 밤에 아버지의 차를 몰고 우리 집으로 왔다. 우린 모과향이 퍼지는 그랜저 안에서 음악을 듣고 콜라를 마시고 영화 퀴즈 내기를 했다. 틀린 사람에게는 차에 있던 목캔디를 5개씩 한꺼번에 먹어야 하는 벌칙이 주어졌다. 나다는 반달 모양의 눈을 갖고 있어 매운 할라피뇨 고추를 먹었을 때도 웃는 얼굴을 하는 아이였다. 계절로 치면 파란 하늘이 눈부신 한여름 같은 아이랄까. 방학이 끝날 무렵 아버지가 암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그 환한 얼굴에 회색 구름이 드리우긴 했지만 그래도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던 나다였다. 나다가 불쑥 우리 학교 앞으로 찾아왔던 가을날을 기억한다. 그날은 앞으로도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다. 휴강이 됐다며 나다는 활짝 웃었는데 그 아이가 입은 흰 면티와 미소가 참으로 잘 어울렸었다. 나다는 잠깐 차만 마시고 가려 했지만 나는 리포트 과제인 연극을 함께 보자며 붙잡았다. 아버지 병간호로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터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다. 나다는 영 내켜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를 따라갔다. 난 태어나서 연극 처음 봐. 암전이 되기 전 나다는 불안스러운 얼굴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본 연극은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 였다. 왕권을 빼앗기는 무능력한 왕자님 친구 덕분에 불쌍하게 희생되는 두 친구의 이야기였다. 세상은 햄릿의 고민을 들어주느라 바쁘지만 사실 햄릿에서는 햄릿만 죽는 게 아니었다. 죽느냐 사느냐에 별 관심 없는 인간에게도 죽음은 관심이 많았다. 연극은 우스꽝스럽고 부조리했으며 누군가 생애 처음 보기에는 난해한 작품이었다. 나는 나다한테 조금 미안한 감이 들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나다는 제법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에서 정말로 무언가를 보고 느낀 것도 같았다. 우린 극장 앞에서 우동을 먹고 정거장에서 헤어지기 전 그날 본 배우들에 대한 농담을 나누었다. 밤에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수화기 너머에서 웅웅 울음소리가 울리더니 나다의 목소리가 열매 떨어지듯 뚝 내 귓가에 떨어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연극을 보고 있을 때. 나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무서웠다. 한 번도 장례식에 가본 적이 없어서 두렵기도 했고 무엇보다 나다의 우는 얼굴을 보기 싫었다. 그 아이의 우는 얼굴은 상상이 되지 않았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부모의 임종을 놓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 엄마에게 사실을 말하자 왜 연극을 보러 가자 했냐며 엄마가 펄쩍 뛰며 나를 야단쳤다. 엄마의 말에 의하면 나다는 나 때문에
불효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어쩐지 억울했다. 그러나 누구의 비난이 아니더라도 진한 죄책감이 마음 깊숙이에서 저절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 얼마간 나다를 만날 수 없었는데 내 전화를 계속 피하는 눈치였다. 그 아이가 다시 나를 찾아온 건 가을이 완전히 끝난 무렵이었다. 집 앞에 검은 그랜저가 서 있었다. 그 차를 본 순간 나는 나다의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놀라서 꾸벅 인사를 하고 말았다. 차에서 나오는 나다의 얼굴을 보는데 눈이 따끔거렸다. 그 사이 서너 살은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웃을 때 드러나는 하얀 이도 조약돌을 박아놓은 것처럼 인위적으로 느껴졌다. 정말로 나다의 모든 것이 낯설었다. 우린 차 안에 앉아 이제는 옅어진 모과향을 맡으며 어색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헤어지기 전 나다가 갑자기 엄숙한 표정을 짓더니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한다. 그날 그 연극 말이야. 나 그때 컴컴한 무대에서 무언가를 봤다고 했잖아. 나 아버지의 유령을 봤어. 햄릿처럼. 헛것을 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버진 떠나기 전에 나한테 무언가 중요한 걸 전하려고 나타나셨던 거야. 그게 무엇일까 열심히 생각해 봤는데 나다가 핸들을 꾹 잡으며 말했다. 한동안 너무 궁금했어. 그날 왜 내가 너와 있었어야 했는지, 어째서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없었는지 한참을 생각했는데 바로 너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어.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만큼 내 인생에 중요한 인물이란 뜻이야. 그걸 깨달았어. 앞으로 난 너를 볼 때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떠올릴 거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알 수 있어. 그 말을 떠올리며 인생을 살고 싶어. 너와 함께. 너를 보면서 말이야. 그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20살 소년의 프로포즈는 당돌하고 위협적이었다. 난 도망치듯 차에서 나와 집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그 후부터 매정하게 나다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물론 가장 힘든 건 그였겠지만 그 아픔과 상실이 그대로 전해져 나 역시 견디기 어려웠다.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존재라는 왜곡된 진실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죽음과 관련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결국 어떤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게 당연한데도 말이다. 어쨌거나 난 최선을 다해 나다로부터 도망쳤고 결국 그 아이는 몇 개월 후 혼돈의 결정체가 된 채 이스라엘로 떠났다. 그 머나먼 곳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일하며 그 아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꿈꿀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아이가 쏟아지는 태양 아래 통곡의 벽 앞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며 서글픈 안도감을 느끼는 수밖에 없었다. 기이하고 쓸쓸한 우연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씁쓸하게 끝이 났다. 운명이 몇 번의 우연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운명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탐욕스럽다는 것을 안다. 두 번째 우연은 사실 이 부분의 화상은 해가 지날수록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말하기 망설여지나 원래 가장 어려운 이야기가 가장 필요한 이야기이므로 입을 열겠다. 몇 년 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원피스를 입게 되었다. 거울을 보면 웬 마른 여자가 서 있었는데 늘씬한 몸매와 현기증을 느끼는 듯 파리한 얼굴은 내가 봐도 묘한 매력을 느낄 정도였다. 나는 그 무렵 거의 매일 즐겨 입던 검은 미니 원피스와 무척 잘 어울리는 남자를 만났다. 선은 나보다 더 말랐고 얼굴이 투명한 남자였다. 언뜻 봐서는 호녀라 같기도 하나 그렇다고 결코 잘생겼다곤 말할 수 없는 요리사였다. 본인은 요리사라고 하지만 사실 그는 요리를 하지 않았다. 그는 변두리 대학가에 거의 망해가는 카페 사장이었다.
그는 기자였고 사진가였고 밴드 드러머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했지만 결국 내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를 처음부터 무시했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관계를 돈독하게 했다. 체게바라의 티셔츠가 황당하게 인테리어 소품으로 걸려있는 그의 카페에 앉아 내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였다. 그 무렵 난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 아니, 공부를 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먼지만이 권태롭게 떠다니는 그 카페에서 주저주저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그건 그도 마찬가지였다. 돌아보면 그 당시 어떤 강렬한 파괴 본능이 나를 자극했던 것 같다. 우리의 탐닉은 어쩐지 진부했고 그걸 숨기기 위해 더욱 친밀을 가장했다. 난 단 한 번뿐인 젊음의 명멸이 버거워 그의 카페로 숨어들었다. 한마디로 나는 젊다는 이유로 여유를 부렸던 것이다. 그다지 가치 없는 사람을 한 번쯤 사랑해보는 호사를 누렸다는 말이다. 그건 그 시절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사치였다. 그리고 그 낭비의 대가는 잠옷 혹독했다. 장마철이고 주말이었다. 체온은 뜨거웠고 살갗에 습기가 젖은 비닐처럼 끈끈하게 들러붙었다. 에어컨은 무시무시한 신음소리를 내며 냉기를 개워내고 있었다. 카페엔 늘 그랬듯 손님이 없었다. 우린 문을 닫고 비오는 국도를 달렸다. 관광 호텔에는 휴가를 맞아 낭패를 본 손님들이 찌푸린 얼굴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맨 위층의 호텔방은 공항 관계센터처럼 통유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우린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천둥이 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번쩍 번개의 푸른 빛이 유리를 뚫고 방에 들이칠 때마다 카펫에 하얀 금이 갔다. 그러면 바닥이 쩍 갈라지며 은색 광선이 솟아나왔다. 컴컴한 하늘에서 거대한 눈이 우리의 알몸을 구경하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꼭 벌을 받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다음 날 오후 충전한 배터리를 끼우자 휴대폰이 경기를 일으키며 부르르 울렸다. 선으로부터 어머니가 혈관계통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다. 쓰러져 입원하신 적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신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선은 한동안 침대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그의 행동은 괴이했다. 선은 일단 밥을 먹고 출발하자고 했다. 멍한 눈빛과 경직된 말투가 걱정됐으나 난 순순히 따랐다. 우린 호텔 근처의 감자탕 집으로 갔다. 선은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처럼 세심한 눈길로 뼈에 붙은 살점을 집요하게 뜯어먹었다. 선의 고향에 있는 대학병원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달려나와 선의 등을 때리며 오열했다. 나는 마침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던 우연에 놀라지 않은 척하며 그곳에 머물렀다. 나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도망쳤으나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았다. 2번씩이나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건 인생을 살다 보면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상을 치르고 돌아온 후 난 좀 더 다정한 연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선의 카페에는 여전히 손님이 없고 환기가 안 됐다. 변한 것은 없어 보였다. 다만 가끔 빛이 통과할 정도로 점점 투명해지는 선의 얼굴을 볼 때면 선뜩해졌다. 선은 뭔가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가 빠져나간 얼굴을 했다.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카페에 있는 술을 다 마시고 또 채우고 다시 마셨다. 그 퇴락한 카페가 여태껏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주인의 몰락을 기다렸기 때문이었다. 난 사람이란 결국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가장 가까운 여자에게 행하는 고전적인 행패를 부렸다. 그의 주정은 의미 없는 폭언으로 시작돼 뜨거운 고해 성사로 마무리됐다. 선은
내 귀에 속닥거리며 죽은 어머니를 욕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 여러모로 부족한 인물이 된 건 필연적이라는 것이었다. 어머닌 독하고 매정한 인물로 일부러 그를 괴롭히기 위해 자신이 가장 초라한 위치에 있을 때 돌아가셨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살아오면서 어머니에게 실패한 모습만 보인 게 억울해 울고 또 울었다. 누군가의 치부를 그렇게 진솔한 음성으로 반복해서 듣기는 처음이었다. 타인의 마음속 지옥을 엿보는 건 슬쩍 구경만 했을 뿐인데도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온몸이 뜨거워지는 경험이었다. 난 점점 두려웠다. 그가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른 날 나는 소리쳤다. 오빠는 실패자야. 선은 길길이 뛰며 화를 냈는데 그중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다. 네가 뭔데 우리 엄마나 하는 소리를 왜 네가 해? 그를 실패자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어머니한테만 있는 모양이었다. 그 순간 깨달음이 뒤통수를 때렸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의 어머니만큼 그를 못 믿어하지는 못할 것 같았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는 지금 어머니를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있다고. 자신을 비난하고 책망해줄 영원한 어머니를 말이다.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진리 앞에 나는 무릎을 꿇었다. 비가 세차게 오던 밤 나는 선을 떠났다. 넌 정말 재수 없는 여자야. 내 뒤에서 선이 비를 맞으며 무섭게 외쳤다. 난 그를 쏟아지는 빗 속에 두고 온 것에 그나마 만족해야 했다. 그도 나처럼 영원히 벌을 받는 기분에 흠뻑 젖길 바라면서. 넌 정말 재수 없는 여자야. 그 며칠 동안 주문처럼 이 말을 되씹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그 일을 잊고 지낸 것도 다시 떠올린 것도 다 신기했다. 초등학교 때 일이었다. 학기 초 환경미화를 준비하는데 어쩌다 보니 방과 후 교실에 반장과 나 둘만 남게 되었다. 그날 보이스카웃 유니폼을 입고 있던 반장은 미술을 잘하는 나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가위질과 풀칠을 했다. 우린 게시판에 꽃과 나비를 오려붙이며 주제인 봄의 꿈을 표현하였다. 왜 그랬는지 그 유치한 게시판을 장식하는데 나는 작가로서 욕심을 부렸다. 아무래도 심심한 것 같으니 수혜점에서 파는 투명 구슬 장식을 사오자고 우겼다. 반장은 한숨을 쉬며 어쩔 수 없이 나를 따라 나왔다. 학교 앞 수혜점에 갔지만 내가 원하는 반짝이 구슬은 찾을 수 없었다. 그때부터 우린 온 동네 수혜점들을 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웬만하면 포기했어야 했는데 반장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나는 괜한 오기를 부렸다. 우린 옆 동네 시장에 가기 위해 미친 듯 걷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처음 보는 동네의 골목은 미로나 다름없었다. 반장은 원망의 눈길로 나를 째려보고 나는 꽂히고 뭐고 그냥 주저앉고 싶었다. 낯선 골목을 돌고 또 돌면서 우린 키가 갑자기 5cm는 훌쩍 자란 것 같은 다리의 통증을 느꼈다. 어쩌면 정말 그날 그 길에서 우리의 키도 영혼도 소리 없이 자랐을지 모른다. 다시 학교로 왔을 땐 이미 어둑어둑해진 후였다. 교실 문을 열자 담임 선생님이 울면서 달려나왔다. 선생님은 반장의 보이스카웃 모자를 벗기더니 와락 껴안았다. 그 다음 날부터 며칠간 반장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반장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은 그날 9시 뉴스에도 나왔다. 그 다음 주 반장이 다시 학교에 나왔을 때 아이들은 모두 어색해하며 눈도 맞추지 못했다. 부모가 죽은 아이는 처음 보기 때문이었다. 나는 뭔가 어른스럽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주위에만 맴돌았다. 어느 쉬는 시간 반장은 내가 혼자 꾸미기를 마친 게시판을 보고 있었다. 나는 기어이 스팽글 장식을 구해다 꽃들을 장식했는데
그래서 게시판은 밤무대 가수의 무대복처럼 지나치게 반짝거렸다. 반장은 한참 그것을 바라보더니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이래봤자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 반장의 눈에는 분노와 적의가 가득했다. 그건 분명 내가 아닌 그 귀여운 종이꽃들을 향한 것이었다. 반장은 이제 다시는 봄날의 꽃잎을 황홀하게 바라보지 않겠노라 다짐이라도 하듯 매서운 눈길로 그 꽃들을 노려보았다. 그 기억들을 되살려낸 순간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선의 말대로 정말 나는 재수없는 아이가 아닐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솟았다. 과연 내게 죽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건 아닐까? 괴상스런 망상이 떠나지 않았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다. 나의 부모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그들의 부모가 운명을 따른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 한 칸 물러서 본 비극이 오히려 망원경으로 들여다본 풍경처럼 비정상적인 거리감으로 가깝게 다가왔다. 역시 놀랍고 특이한 경험이군요. 세 번째 기이하고 쓸쓸한 우연까지 들은 후 윤의 친구 송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이 어찌나 경건한지 누가 보면 오지에서의 선교 활동 체험담을 듣고 있는 줄 알 것 같았다. 이걸 징크스라 부르기도 못하지만 어쨌거나 그 다음부터 남자를 만날 때면 먼저 부모님의 건강 상태부터 체크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오히려 모르는 이 앞에 마음을 한 근 정도 덜어놓고 나자 속이 조금 가벼워진 나는 그를 본격적으로 뜯어보기 시작했다. 그는 연신 시계를 보면서 눈을 비비고 물을 마셨다. 그가 음흉하게 숨기고 있는 어떤 의도가 여전히 우리 사이에 팽팽한 긴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더 이상 자리에 앉아있기 불편한지 그가 일어나 좀 걷자고 제안했다. 거리엔 뜨거운 봄볕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1년에 몇 번 만날 수 없는 투명한 햇살이 아까워 꿀떡꿀떡 삼키고 싶을 정도였다. 그는 천천히 나와 보조를 맞춰 걸으려고 애썼다. 포크 댄스를 처음 배운 소년처럼 생각만 앞서는 어설픈 걸음걸이였다. 그럼 가장 최근 일은 역시 그가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그의 친구이자 나의 약혼자였던 윤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와 파혼한 건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연인들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99가지 이유를 숨기고서 사랑하다 결국 하나의 이유로 이별을 결정하잖아요. 안 됐습니다. 둘이 잘 어울렸었는데. 그의 위로에 난 애써 밝은 척 대답했다. 그래도 그와 끝나고 나서야 이 기이하고 쓸쓸한 우연에 대한 해답은 아니지만 일단 질문은 던질 수 있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요. 그게 뭔데요? 난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을 피했다. 긴 돌담에 나뭇잎의 그림자가 출렁였다. 얼마 안 남은 꽃송이들이 바람결에 한드랑 한드랑 흔들리고 있었다. 시끄러운 차도의 소음들을 떼어낸 후 어서 저 담 너머 고적한 공간으로 숨어들고 싶었다. 윤을 처음 만난 날 나는 부모님의 건강이 어떤지 넌지시 물어보았다. 신선한 질문이라 여겼는지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머슴 집안이라 그런지 너무 건강해서 탈입니다. 말은 그랬지만 윤은 유복한 중산층 가정의 외아들이었다. 휴일에도 늘 구김 하나 없는 피케 셔츠를 입는 그는 직업이나 외모, 성격 등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청년이었다. 무엇보다 삶의 변수가 거의 없는 남자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교사가 된 나는 안정적인 삶의 궤도로 진입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우린 꽤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윤처럼 좋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가끔은 이혼한 부부들이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의심되는 날카로운 균열이 일상을 흔들기도 했다. 윤은 단출하고 세련된 자신의 삶에 멋대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싫어했다. 가령 친한 친구의 이민이나 누나의 유산에 필요 이상 흥분하고 심지어 내가 머리 염색만 해도 감당이 안 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어쩌다 들키는 갑갑한 면만 빼고 윤은 거의 완벽한 남자였다. 나는 그와의 단란한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그 이야기를 꺼냈는지 모르겠다. 나는 윤에게 기이하고 쓸쓸한 우연이란 몹쓸 징크스에 대해 마치 해외 토픽에서 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다. 말도 안 돼.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중에 상을 안 당한 남자도 있을 것 아니야. 다행히 윤은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건 그래. 하지만 3번이나 나랑 같이 있다가 부모님 임종을 놓친 건 이상하지 않아? 뭐 글쎄.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부모가 자식 태어날 때 마음을 졸이며 밤새 기다렸듯이 자식도 부모 돌아가실 때 옆에 있어 드리는 게 도리래요. 글쎄,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 젊으셔서 실감이 안 난다. 윤은 금방 흥미를 잃고 시큰둥했다. 약혼은 희한한 힘이 있었다. 결혼이란 전쟁 전의 마지막 휴가 같았다. 그 기간 중 우리는 미래에 대한 낙관을 강박적으로 만들어내며 친밀함을 유지했다. 그런 노력은 생각보다 효과가 커서 우린 예시장 광고에 나오는 부부처럼 대책 없는 행복과 안정을 뽐낼 수 있었다.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주말이었다. 윤이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나는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 알리지도 않고 그가 묵는 호텔로 찾아갔다. 호텔 방을 열자 윤이 소리를 지르며 감동했다. 우린 호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한적한 겨울 해변을 거닐었다. 윤은 소년처럼 구두를 벗고 모래사장을 뛰어다녔다. 겨울 햇살이 떨어지는 바다는 갑옷처럼 웅장하게 번쩍이기도 하고 귀고리처럼 섬세하게 흔들리기도 했다. 그날 아침부터 폭설 예보가 있었다. 우린 비행기 대신 오랜만에 기차를 타고 올라가기로 했다. 기차가 부산역을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다. 윤의 누나로 전화가 왔다. 윤의 가족들은 그 주말 시골 별장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전화를 받은 윤이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윤의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전화였다. 이웃집에서 만들어준 보거 요리를 먹고 복통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겼는데 상태가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윤은 미친 듯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겁에 질린 승객들은 꼼짝 않고서 아버지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생중계로 들어야 했다.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바들바들 떨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윤은 휴대폰을 잡고서 다리를 흔들며 허공을 노려보았다.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흰자 위에 새빨간 핏줄이 곤두섰다. 윤이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는 건 처음이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달리는 열차에서 몸을 던져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차창 유리에 눈보라가 맹렬히 부딪혔다. 열차가 도착지에 가까워질수록 아버지의 의식은 사라져갔다. 난 전속력으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그 속도만큼 절대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인생의 절망을 맛보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윤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진짜배기 고통이었을 거예요. 난 콧등에 꽂히는 따가운 햇살을 떨치며 고개를 저었다. 파혼의 상처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만큼 괜찮아진 건 아니었다. 파혼은 종전선언과 마찬가지로 이미 폐허가 된 후 울리는 허무한 외침에 불과했다.
결별의 수순은 아주 신속하고 자연스러웠다. 세 사람을 들이기 전 닥친 불운에 떨떠름할 여유도 없이 그의 집안에 유산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다. 유는 분노하고 싸우느라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는 남자가 되었다. 유는 내가 알아서 떠나주기를 말없이 당당히 요구했다. 그는 인생을 걸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다지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은 모양이었다. 서로에게 운명의 상대가 아니었던 거죠. 아니면 나만 그저 그에게 나쁜 운명의 상대였을지 모르죠. 비참하고 화가 났어요. 특히 내가 참을 수 없었던 점은 브로치에 찔린 것처럼 난 잠시 가슴께를 문지르며 말했다. 그가 운명 자체를 겁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운명을 내가 피할 수는 없지만 운명 역시 나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마지막 만난 날 윤과 나는 약혼 반지를 어떻게 할까 최종적으로 상의했었다. 그동안 잘 참고 지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날 신경이 곤두선 우리는 크게 말다툼을 했고 나는 자리를 박차고 거리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마침 그 앞을 지나던 안전뱅이 거린에게 반지를 빼주었다. 유는 자신도 반지를 빼며 애석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너와 함께 있으면 난 중요한 무언가를 계속 잃어버릴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총알이 파고들 때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 통증이 가슴에 박혔다. 유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주를 내리고 사라졌다. 나는 그 저주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다. 나란 인간 자체가 비극의 기운을 퍼뜨리는 병균처럼 느껴졌다. 머리를 내내 따라다니는 비관적인 예감으로 인해 하루 종일 곰팡내 나는 응달 속에 갇혀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나 자신은 물론 세상 어떤 것에도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길가의 풀잎 하나에도 떳떳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스스로를 깊은 죄의식의 우물 속에 빠뜨려 버렸는지 모르겠다. 그 아이는 내가 지도하는 영화 감상반의 남학생이었다. 전혀 눈에 띄지 않는 비쩍 마른 그 아이를 눈여겨보게 된 건 매번 제출하는 말도 안 되는 영화 감상 때문이었다. 그 아이는 영화의 등장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새 시나리오를 재창작해냈는데 늘 대단히 현학적이면서 잔혹한 폭력과 살인의 대사들로 넘쳐났다. 솔직히 우리 반 아이도 아니어서 상관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담을 통해 고민을 들어보려 했다. 그러나 아이는 조숙한 반항아답게 나의 권위적인 태도에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선생님이 이 이야기의 본질을 아세요? 누군가의 절망을 이해하시냐고요? 선생님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진짜 중요한 건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그날 나와 큰 소리를 주고받은 후 그 아이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휴직을 결심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자살이 아니라 조폭놀이를 하는 문제아이들이 아파트 난간에 매달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거였다. 분명 나로 인한 비극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야기의 본질을 모르고 누군가의 절망을 알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진짜 중요한 건 이해하지 못하는 나는 어쨌든 일말의 책임을 지기로 했다. 긴 겨울을 보내셨군요. 남자가 나를 위로했다. 우린 표를 끊고 고궁 안으로 들어갔다. 눈앞에 관광 엽서를 연상시키는 평온한 풍경이 펼쳐졌다. 담 하나를 넘었을 뿐인데 특유의 맑고 저교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학교에서도 휴직을 별로 말리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나빠 보였나 봐요. 혼란 그 자체였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은 아주 불행한 기분을 혹시 아세요? 그가 멈추더니 나를 향해 돌아섰다. 전 그 불행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 사이 여드름이 더욱 붉게 여물어 있었다. 그가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치 춤이라도 신청하듯 잔뜩 긴장한 채 한 발자국 다가왔다. 여신 씨의 사연은 예전에 술자리에서 언뜻 들었어요. 사람들이 농담으로 행운의 여신이 아니라 불운의 여신이라고. 그때부터 한번 뵙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처럼 저한테 반드시 필요한 날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요? 이제야 수상한 본심을 꺼내는 그를 쏘아보며 물었다. 지금 아버지가 위독하십니다. 그리고 전 아버지의 임종을 보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신 씨와 있는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여기 있는 겁니다. 당혹스러움을 넘어 충격이었다. 나를 구원의 여신인 양 바라보는 그의 눈길은 진심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를 보았다. 그의 뒤에선 나뭇가지 사이로 하얀 광선이 파고들어 머리에 섬세한 그물 모양을 만들었다. 꼭 흰 미사포를 쓴 것처럼 보였다. 그는 나를 두고 뜨거운 고해성사를 시작했다. 그가 왜 아직도 불만투성이 소년의 얼굴을 갖고 있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소년의 슬픔에 열꽃으로 피어서 영원히 지지 않는 사연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아버진 제가 5살 때 가족을 버리셨어요. 어머닌 저를 데리고 재혼을 하셨는데 그 결혼도 그리 좋지는 않으셨고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어머니가 어디 가서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는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훌륭하시네요. 종잡을 수 없지만 숨길 수 없는 진실의 힘이 느껴지는 이야기여서 나는 귀를 쫑긋 세웠다. 아버진 그 후로 평생을 아주 잘 사셨어요. 주유소 하는 여자랑 결혼해서 딸 2 낳고 떵떵거리며 사셨죠. 아버지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나를 한 번도 안 찾을 수 있는지.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찾겠지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더군요. 저한텐 사진관 유람이라는 희한한 취미가 있는데요. 사진관을 지날 때마다 모르는 가족의 사진을 유심히 관찰하는 버릇이 있어요. 특히 딸 2 가진 집안의 가족 사진은 더 뚫어져라 보죠. 꼭 아버지의 가족일 것 같아서요. 그가 낯선 동네의 사진관 앞에서 단란한 어느 가족의 사진을 관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건 참으로 쓸쓸한 풍경이었다. 그렇게 냉정하기만 하던 아버지가 지난달 연락을 해왔어요. 고모를 통해서요. 위안 말기신데 나를 꼭 만나고 싶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랬다더군요. 아, 그래서 드디어. 아니요, 만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앞까지 갔지만 그냥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볼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용기가 아니라 자존감이랄까. 하여튼 복잡한 감정 때문에 스스로를 말렸습니다. 그러곤 그 후로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을 못 넘기실 것 같다고. 마지막이니 꼭 얼굴이라도 보여드리러 오라고. 나는 급히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내가 더 초조해져 물었다. 그런데 여기 계시면 어떡해요? 정말로 안 보실 거예요, 아버지? 그도 긴장이 되는지 불안스레 손바닥으로 얼굴을 비볐다. 네. 그의 대답은 확고했다. 왜요? 아버지 모습에 실망할까 봐요. 물론 그 마음 알 것도 같지만 그래도 나랑 있다가 정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칠지 몰라요. 제 능력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라고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빠르고 높아졌다. 그가 하늘을 보며 고개를 젖혔다. 오뚝하게 솟은 코에 햇빛이 떨어지자 해시계처럼 옆으로 그림자가 누웠다. 그림자의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그렇게 한동안 얼굴 위로 시간이 지나가도록 놔두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진짜 중요한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아버진 이미 가장 소중한 걸 놓쳤습니다. 그의 말에 나뭇잎들이 코러스처럼 바람에 후두둑 떨며 후렴구를 노래했다. 제가 놀라는 점은 사람이 죽을 때도 살았을 때와 똑같은 본질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버진 평생 그랬듯이 마지막에도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예요. 아버진 저를 보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가장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만을 간직한 채 살게 될 저는 어떨까요? 내가 과연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로부터 생겨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그 세월을 견뎌낸 걸까요?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던 게 아닙니다, 결코.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적막한 정원에 울려 퍼졌다. 바닥의 모래알들이 노랗게 반짝거렸다. 나는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기이하고 쓸쓸한 우연을 원하고 있었고 평생을 품어온 진심으로 나를 설득하고 있었다. 검증되지 않은 그 능력이 선행의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쪽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정말 후회 안 할 자신이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란 단어가 언급되는 일에는 이미 후회가 진행되고 있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후회를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이었다. 나는 벤치에 힘없이 앉았다. 처음으로 나란 존재가 타인의 운명에 관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신비로웠다. 모르겠네요. 이래도 되는지. 그가 내 옆에 앉았다. 죄송합니다. 곤란하게 해서. 난 그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려 보았다. 그들의 가장 큰 세상이 무너지던 날 나는 옆에 있었다. 난 상실과 아픔을 외면했고 또 열렬히 껴안았다. 그 모든 우연이 나 때문이라는 누명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돌아보면 인생의 한 부분이 뚝 떨어져 나가는 고통의 시간에 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 뿐이었다. 후회가 있다면 하루아침에 존재의 근원을 잃어버린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걸 쉽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이제껏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생각을 그에게 전했다. 난 그저 누군가를 통해 죽음을 느끼는 경험을 몇 번 더 했을 뿐이에요. 이유야 알 수 없죠. 아마도 한 번 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한 번 더 죽음을 생각하라고 누군가 나에게 기회를 준 걸까요? 좋게 말한다면요. 어쨌거나 그쪽이 원하는 능력이 내게는 없을 수도 있단 거예요. 글쎄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설령 아니더라도 지금 내게는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앞을 보며 그가 말했다. 좀 걸을까요? 우린 자리에서 일어나 서걱거리는 모래를 밟으며 걷기 시작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자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났다. 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았다. 진짜 단 한 번 아버지를 보는 기회일지도 모르는데요. 그가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것은 볼 수 없으니까요. 그것보다 오늘 이 햇살을 그냥 보내는 게 더 아까울 것 같은데요. 숲 쪽에서 새들이 무엇에 놀랐는지 푸드득 날아올랐다. 그와 나는 오래된 궁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새들과 함께 바람이 지나는데 묘한 향기가 머리 위로 퍼졌다. 누군가 100년 동안 닫아두었던 서랍을 열은 모양이었다. 영원의 시간에 잠시 마음을 빼앗긴 우리는 천천히 산책을 시작했다.